알파균입니다. 밴드의 알파균 검색하시겠나요? 유튜브에서 알파균 띄고 경제 검색하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뉴스 시작해 볼게요. 이혜정의 교육과 세상, IB 국공립학교 탄생, 변화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IB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한국 최초의 국제 바칼로레아, 그게 IB입니다. IB가 국제 바칼로레아입니다. 국공립학교가 지난달 21일 대구에서 탄생했죠. 경북대 사범대학 부설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그 주인공이고요. 세계 최초 한국어 IB 학교입니다. 지식을 집어넣는 교육만 평가하는 기존 교육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한국 학생 스스로 생각을 꺼내는 교육으로 수업과 평가 패러다임을 바꾸자고 주장하며 IB의 공교육 시범 도입을 처음 제안한 대한민국의 시험 이혜정 출간 이후 4년 만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책 한번 보시는 분은 보세요.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은 보면 좋겠네요. 최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끌, B2, 개미들 이대로 괜찮은가? 만기 없이 오래 투자라는 원칙은 시장에 대한 낙관론에 닿아 있다. 김 센터장은요. 자본주의를 믿는다면 주식은 우상향한다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1972년부터 지난해까지 49년 동안 종합주가지수를 1년 단위로 끊어보면 34년은 오르고 15년은 떨어졌다. 오를 확률이 2배는 넘는다는 뜻이다. 그는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도 종합주가지수가 2년 연속 떨어진 적은 없었다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은 훨씬 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휴원스 점립선 건강기능식품 진출한다고 합니다. 네, 휴원스가요, 이제 M&A도 적극 나서는데요. 메이크업 스펀지 등 화장품 부자재를 만드는 블러썸 N&C 인수는 1분기 중 끝마치기로 했습니다. 휴원스는 법정 관리에 들어간 뒤 매물로 나온 이 회사에 대한 인수 우선 합상 대상자로 최근 선정됐죠. 휴원스는요, 에스테틱 사업을 벌이는 계열사 휴메딕스와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 부회장은 추가 M&A를 위해 에스테틱 관련 의료기기 업체와 주사기 주사바늘 업체들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익환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지난달 외환보유액 10개월 만에 감소했다고 합니다. 일단 다른 나라들도 한번 보죠.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요, 작년 12월 말 4,431억 달러로 세계 9위입니다. 중국 3조 2천억 달러, 일본 1조 4천억 달러, 스위스 1조 달러가 1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죠. 네. 김익환 기자가 또 취재했는데 같은 내용이네요. 잠시만요. 이지훈 기자 취재했습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또 검찰 수사를 받는다고 해요. 아유, 태광그룹 어떡합니까? 이 전 회장은요, 1996년 자신의 부친이자 그룹 창업주인 고 이민용 회장으로부터 차명 주식을 상속받았습니다. 1997년과 2017년에 일부를 실명으로 전환했지만 2019년 기준으로 15만 주의 차명 주식이 남아있는 게 발견됐어요. 공정위는 차명 주식 관리라는 악의적인 동기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서 검찰 고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합법적인 차명이었는지 아니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네요. 예전에는 차명 관련된 채권도 발행하고 했었는데, 네, 주식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강경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통합 연착륙 막는 여당 공정위 기업 결합. 네, 사는도 한진칼이 아니라 대한항공에 자금을 투입해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하면 두 항공사가 국유화된다는 점을 의식해 제3자 배정 방식 지원을 결정했죠. 국유화는 두 항공사의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조치였는데요. 이날 토론회에서 아시아나항공 국유화를 찬성하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교수는 항공사 국유화는 외국에서 흔한 사례라며 정부가 아시아나항공을 국유화한 뒤 가치를 높여 지분을 매각하면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합병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네, 점점 지켜봐야겠죠? 경영권 이슈요. 임동훈 기자가 취재했어요. 재정 영끌에 사회 연대기금 만들겠다는 여당. 네,
현행 국가재정법은요, 세계 잉여금을 우선적으로 교보금 정산, 공적자금 상환, 국가채무 상환, 국가배상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남는 돈은 추가 경정 예산 편성에 쓸 수 있도록 했는데요. 그러나 복지 지출 확대 등으로 국가 재정이 악화되면서 전문가들은 세계 잉여금을 국가 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쓸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요, 현재 추세대로라면 정부가 재정 준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계 잉여금을 나라빚 갚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재정 준칙을 사문화시키겠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재용 기자 취재했어요. 박현주, 용상의 공원 말고 15평에서 20평 아파트 많이 지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역시 자본주의자답네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요, 국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 처방으로 서울의 중심에 중소형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지 조성보다 시급한 게 서울 중심가에 젊은 부부와 무주택자들이 살 수 있는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 박 회장은 3일 박현주 회장이 바라보는 부동산을 주제로 한 유튜브 영상에서 1, 2인 가족이 늘어나는 인구 변화를 감안해 서울 도심에 15평에서 20평짜리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요새 유튜브 많이 하시나요? 네, 말씀 실수 안 하시길 바랍니다. 이진욱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반값 세일 요교, 그래도 시장은 글쎄라고 반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요기요가요,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낮아요. 요기요가 19%, 1위 배민이 78%로 격차가 2위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는데요. 요기요가 점유율을 확대할 것을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우려도 더해졌습니다. 우선 추격해야 할 배민에는 이미 영업 기밀격인 사업 방식이 공유됐죠. DH가 산하에 배민과 요기요를 두면서 양사의 사업 노하우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경쟁사가 파는 기업을 진짜 누가 사겠습니까? 네, 어차피 배달의 민족이 1등을 계속하고 있을 텐데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김성훈 기자 취재했어요. 김승현 하나 회장이 돌아온다. 둥둥둥둥 복귀가 초읽기 된다고 합니다. 김 회장이요, 경영에 공식 복귀하면 자타공인 미국통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김 회장이 그동안 폭넓은 미국 정관계 인맥을 활용해 적극적인 민간 외교에 나섰던 것은 제게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는 창업주인 선종희 선대 회장 시절부터 이어져 온 인맥이자 하버드대 출신 김동관 사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김 회장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식 당시 초대를 받기도 했죠. 2001년 설립된 한미교류협회 회장을 맡기도 했으며 미 헤리테지 재단과도 오랜 시간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김 회장의 이 같은 네트워크는 공식 복귀 시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과 맞물려 더욱 빛을 발할 것이란 기대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친환경 정책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은 이미 태양광, 수소 등 관련한 사업을 안착시키고 있는 하나에도 성장의 절호의 기회가 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네, 하나 점점 좋아지겠네요. 권다희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베이조스가 완전 믿는다며 아마존을 넘겨준 사람, 이 사람 누굽니까? 제시인데요.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부터 세계 최대 IT 공룡인 애플까지의 기업을 규모를 망라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그들을 고객으로 끌어돌리는 솜씨를 발휘한 곳으로 유명하죠. 현재 슬랙, 리프트드도 아마존의 고객입니다. 아마존은 클라우드 사업에서 다른 IT 공룡들과의 격차도 현격히 벌려놨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를 출시하고 구글이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한 투자를 늘던 2010년 무렵 아마존은 이미 상당수의 기업 고객을 확보해 아마존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놓은 상태였죠. 이 결과 제시는 클라우드 사업에서 주도적 입지를 구축했고요. 시장조사 기관인 시너지 리서치에 따르면요, 2020년 중순까지 아마존은 전 세계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시장의 3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MS 18%와 구글 9%가 격차가 크죠. 현재 아마존이 버는 돈의 절반 이상은 클라우드에서 나오는데요. 지난 4분기 아마존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7%, 그러니까 아마존 클라우드의 영업이익이죠. 37% 증가한 35억만 달러. 아마존 전체 35억 6천만 달러. 아마존 전체 영업이익의 52%를 차지합니다. 굉장하네요. 아마존이 그렇게 클라우드 수업을 잘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나요? 우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에 LG 배터리 성과급 노사 갈등입니다. 300% 줄까? 245% 줄까? 석유화학이요, 2조 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 1조 9천억을 내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는데요. 배터리 사업도 3,800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2019년에 비해 큰 폭으로 흑자 전환했죠. 배터리 사업은 12조 3,5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체 매출 증가에 톡톡하게 기여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 터라 LG 에너지솔루션 직원들의 실망감은 더욱 큽니다. 한 직원은 LG화학 및 LG에너지솔루션 직원 대상 익면 온라인 앱을 통해 석유화학이 400%, 생명과학이 300%의 성과급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터리 부문에 245%를 제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네요. 정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매출을 잘 올리는 부서에 더 성과급을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업이익을 많이 올리는 부서에 성과급을 더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전년 대비 급격히 성장한 기업에 더 성과급을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강희종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록펠러와 머스크, 네, 둘의 부의 이동, 그리고 부의 우동, 이런 내용인데요. 자, 이제 기업들에 있어서 기후 대응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고 있죠. 제조 비중이 높은 한국 기업들에게는 위협이고요. 최근 한국 기업들도 RE100,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에 가입하는 곳이 늘어나는 등 대응 속도를 높이는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급격히 성장하는 친환경 산업의 수혜를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있으며 기회를 잘 포착하고 있는지 곰곰이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기후 억망장자 15명 중 3명을 제외하곤 모두 중국인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머스크의 테슬라에 이어 2위를 차지한 이는 이가 사람이입니다. 네, 성이에요.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 중국 KATL 창업자, 아니죠. 이가 사람 이름 아니었습니다. 정윈친 회장 등 4인이었고요. 3위는 세계 최대 태양광 패널 기업인 융기실리콘 리정거 등 3명이 차지했죠. 이어 중국 전기차 제조자인 BYD, 배터리 제조사인 이브에너지의 CEO가 그 순위를 잇고 있습니다. 세계 탄소 배출국 1위인 중국이 탈산소 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전 세계 돈을 끌어모으고 있다는 점은 역설이 아닐 수 없죠. 반면 수년 전부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강조해온 한국은 안타깝게도 기후 억망장자 15위에 아무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연일 그린 뉴딜 띄우기에 여념이 없지만 얼마나 실속이 있는지 의문이죠.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새롭게 열린 기회에 우리가 제대로 올라탈 수 있도록 정부, 기업 모두 세심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게 태양광, ESG, 기후변화 외치지만 정작 부호 손이는 그쪽보다는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요. 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어딘지에 대한 사설 같은 내용입니다. 황인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철환 금호석화 상무, 이사진 교체 표심 잡기 나섰나? 라는 얘기인데요. 박상무는요, 앞서 금호석유화 이사진 임원진 교체와 함께 배당금을 1주당 1,500원에서 11,000원으로, 우소주 한 주당 1,550원에서 11,100원으로 늘려달라는 내용의 주주서한을 보냈죠.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의 여파에도 금요석유화학은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증권업계가 추산한 금요석유화학의 영업이익은 7,2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한 수치입니다. 박상무가 배당 확대를 요구하는 배경이 있긴 하네요. 네, 영업을 잘했으면 배당을 많이 줘야 될까요? 아니면 미래를 위해 계속 대비해야 될까요? 박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 불 붙었나? 네, 지금 유가가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50달러 넘었고요. 60달러를 바라보고 있죠. 부에리 기자가 취재했어요. 규제가 낳은 역차별. 구글과도 경쟁이 힘든데 규제 과천 한국이네요. 해외 기업을 단속하려는 법이 오히려 국내 포털들의 발목을 잡는 물귀신이 된 경우도 있는데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요, 콘텐츠 제공업자 CP들이 망품질 등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입니다. 당초 넷플릭스의 횡포를 막기 위해 고안됐는데 네이버, 카카오까지 포함되면서 글로벌 기업의 반칙은 잡지 못하고 오히려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죠. 시행령에는 국내 대리인 지정,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처벌 제한이 있지만 해외 기업을 상대로 실제 행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구글을 규제하려다 보니까 넷플릭스를 규제하려다 보니까
네이버와 카카오도 같이 규제해야 이게 법이 공정하거든요. 해외 기업만 차별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현대차도 미국에서 차별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정하게 해야 하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좀 이상하게 됐네요. 강나온 기자가 취재했어요. 규제가 낳은 역차별, 앱 통행세 올리고 경쟁의 방해까지. 구글이 Don't be evil, 악마가 되지 말자고 했는데 여기 악마 그림이 구글에 있습니다. 네. 전 세계 앱 매출 상황 보면요. 국내 앱마켓 판매액 점유율은요. 구글 플레이가요 63%입니다. 애플이 24%예요. 원스토어 11%. 원스토어 우리나라 토종인데 거의 안 되죠. 전 세계 앱마켓 매출은요. 구글이 12조 원이고요. 애플이 22조 원입니다. 애플의 영향력이 대단하네요. 애플과 구글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요. 경쟁 앱마켓에 대한 방해도 구글의 갑질 사례로 꼽히는데 국내 게임 회사인 넥슨, NC소프트, 넷마블 등의 자사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죠. 구글과 경쟁하는 사업자에 앱을 출시했을 경우 싼 수수료만 부담하면 되는데 구글이 경쟁 앱을 배제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더 큰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 겁니다. 안타깝네요. 지현진 기자가 취재했어요. 금감원 하나금융투자 대표 선행매매 의혹 검찰 수사 의뢰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거를 이렇게 잘못했을까요? 감사하다가 나온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이 대표는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논란이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로서 챙겨야 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등 주요 현안들로 인해 직원에게 해당 계좌를 맡기게 된 것뿐일 뿐 금감원이 제기한 혐의에 대한 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그래도 뭔가 찝찝하네요. 뭐가 있으니까 이러는 것 같아요. 유재훈 기자가 취재했어요. 서바이벌 플랜 속 르노 삼성 노조 파업 투표 가결됐다고 합니다. 네, 지금 르노 삼성이 많이 생산력을 줄이고 있는데요. 생존을 위한 본사로부터 XM3를 중심으로 한 생산 물량을 배정받아야 하는데 이조차 여의치 않다. 르노그룹 역시 경영난에 휩싸이면서 오는 2023년까지 영업이익률 3%로 개선하기 위해 각종 비용 절감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내용의 르놀루션을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전략에서 한국은 중남미 인도와 함께 수익성을 더욱 개선해야 할 지역으로 지목했죠. 르노삼성은 생산 물량을 배정받기 위해선 무엇보다 부산 공장의 생산성 입증이 중요하다고 호소합니다. 크리스토퍼 루떼 르노삼성 최고 재무 책임자는 최근 한 포럼에서 같은 차량을 부산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이 스페인 바야돌리드 공장에 비해 $1,100 비싸다면서 $1,100 부산 공장이 본사로부터 생산량을 확보하려면 가격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죠. 네, 맞는 말이네요. 아닌가요? 예, 노조분들 혹시 청취자 계시면 죄송합니다. 김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견기업 전기트럭의 실현, 2년 전 대기업 파업에 불똥 맞았다고 하네요. 아, 대동공업 진짜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렇게 되나요? 이 사진에 나온 이 차인가 보죠? 파워트레인 기술 국산화에도 성공해서 대동공업은요, 계열사인 대동기어와 대동금속에서 제작한 실리더 헤드와 트랜스미션 등 부속 부품을 직접 가공 조립하며 보유한 자체 엔진 기술을 바탕으로 차량 생산 조립 라인까지 갖춰 전기트럭 완제품 생산 준비를 마쳤습니다. 2019년 대동공업은 LG화학이 제공한 250kW급 리튬 이온 배터리를 적용해 한 번 충전으로 최소 250km의 주행이 가능한 원톤 전기 트럭 모델을 완성했죠. 완성차 개발 후 대구시와 쿠팡, 우체국 등과 연계한 실증을 마친 1톤 전기 트럭은요, 2019년 출시를 앞두고 있었는데 복병이 엉뚱한 곳에 나타났습니다. 르노 삼성 노조가 파업에 나서면서 신차 출시가 보류돼 버렸어요. 네, 얼른 파업이 해결돼서 대동공업의 실차도 출시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대감이 있네요. 김경석 태평양 변호사입니다. M&A 자문 영토 넓혀 로펌 성장 도울 거라고 하네요. 예, 김혜인 변호사는요,
M&A 투자 자문은 서로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윈윈 분야라면서 그만큼 성취감도 크다는 점에서 선택하게 됐다고 하네요. 그는 이 오랜 기간 각종 투자 자문 업무를 함께하면서 태평양이 지닌 비전 등에 대해 알게 됐다. 투자처로 여러 기회가 열려있는 국내 시장에서 고객들에게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태평양으로의 이직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가 태평양을 옮기면서 몸담게 된 곳은 아웃바운드 전담팀으로 9개의 해외 사무소, 서울 사무소 사이 유기적 협업 체계와 유럽, 북미, 남미의 글로벌 로펌과의 제휴 등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김 변호사를 비롯해 마크조 변호사 등 글로벌 크로스보드 전문가도 영입해 경쟁력 강화도 꾀했죠. 그 결과 인텔의 SK하이닉스에 대한 낸드 사업부 매각 자문 등 결실을 맺었어요. 거래 규모만 10조에 달하는 국내 M&A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형 계약이었는데요. 어피니티 PE의 신한금융지주 투자, 코스톤 PE Q10 투자 유치 등 자문도 법무법인 태평양 아웃바운드 전담팀이 김 변호사 영입 이후 캐거입니다. 김 변호사는 베어링 컬러일, 어피니티, 코스톤 등 글로벌 헤어펀드와의 업무를 수행 중이기도 하죠. 네, 외국 변호사입니다. 다시 보자 건설주 김열매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열매를 맺으셨네요. 전국 분양 52만 구를 기록한 2015년 이후 지속 감소해온 신규 분양은 지난해부터 하반기부터 증가세입니다. 정부의 새로운 정책으로 꾸준히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면 건설업종 주가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죠. 미분양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어 주택사업 리스크는 매우 낮아져 있고 건설사 주가의 주가 수익 비율 퍼,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은 코스피 대비 50에서 60% 저평가받고 있습니다. 공급 물량을 늘리고 인허가 속도를 높인다면 건설사의 주택사업 가치는 재평가받을 건데요. 정책이 발표되면 주식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혁신적인 대책이 나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해 봅니다. 네, 이게 주택재책 발표하기 전에 쓴 얘기인데요. 주택재책은 공공주택을 늘리겠다고 해서 이게 좀 건설 회사들하고 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나라가 돈을 버는 건가요? 양사록 기자가 취재했어요. 증권사 대표가 자기 계좌로 선행매매? 증권사는 가우뚱. 예, 여기도 썼네요. 어떤 잘못을 했길래 또 나왔을까요? 투자한 금액과 이를 통해 얻은 이익도 증권사 대표의 의도적인 선행매매로 보기에 미미한 수준이란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 부회장이 회사 직원에게 맡긴 계좌의 투자 금액은 2억 원 가량으로요. 이 계좌에 해당 직원이 운용한 기간은 2017에서 19년 3년간입니다. 얻은 수익률은 10%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네요.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그래 너무 작다고 해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었나요? 아미노산 슈퍼사이클 올라탄 CJ 젤자당. 네, CJ 젤자당이 잘 나가네요. 네,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정말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그래프가 좀 너무 작게 보여가지고 확대는 안 되지만 그 매출액이요. 2020년 추정치가 3조 원에 육박하고요. 바이오 사업 부분이죠. 영업이익은 3,2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꽤 많이 되니까요. CJ제당 바이오 사업은 올해 영업이익이 4,385억 원으로 전년 대비 또 30% 이상 성장할 거를 전망이 나오네요. 박상준 키움증권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보유한 옥수수 재고 소진과 대두박 공급 감소가 겹치면서 CJ제일제당 아미노산에 대한 글로벌 시장 러브콜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CJ제일제당 바이오 사업부의 올해 영업이익은 4천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랑사가 원조 세븐나이츠2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랑사가라는 게임이요 지금 대박이래요. 네, 넥슨이란 이런 큰 회사에서 나온 회사 것도 아니고요. 작은 스타트업에서 처음 출시한 게임이 대박이 났네요. 국내 안드로이드 점유율 80%에 달하는 만큼 쿠팡 매출 순위를 중시하는 업계에서는 그랑사가 성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매출 1, 2위는 NC 리니지 형제가 장기간 차지하고 있어 매출 3위가 실질적으로 1위로 통하기 때문인데요. 업계 한 관계자는 구글 플레이 매출 상위권에 3N 중국 외 게임사가 등장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랑사가 파이팅! 네. 그리고요 여기 만든 창업자가요 진짜 돈이 많대요. 그전에도요 세븐나이츠2
그 개발하고요. 그래가지고 이 배봉건 정현우 공동대표인데요. 직원이 여기가 지금 벌써 300명이네요. 프로젝트는요, 그랑사가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크로노 오디세이를 제작 중인데요. 2017년 9월에 설립했고 2020년 1월 300억 투자 유치, 2020년 11월 300억 원 또 투자 유치 했고요. 여기가 잘 되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배정 대표는요, 두 대표는요, 세븐나이츠로 이미 수천 원원대 자산을 쌓은 성공한 기업가라며 검증된 스타일 기획사가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에 나서고 있어 개발사와 IP가 등장하며 게임계에도 활력이 더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 여기 빨리 인수 안 하나요? 오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G 탈통신 양날개로 통신사 실적이 활활 날고 있습니다. 네, LG 주주분들, LG 플러스 주주분들 다 좋으시겠네요. SK텔레콤도 좋아지고요. 네. 그 영업이익만 보면은 와, LG 플러스는 30%나 늘어났고요. SKT도 20% 늘었습니다. 대단합니다. 배당금도 올라가나요? 아마존 분기 매출 1000억 달러 축보 쏜 날 베이조스 물러났습니다. 베이조스 박수를 드립니다. 정말 용단하셨네요. 2일 현지 시간 미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요, 베이조스 CEO는요, 올 3분기 CEO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후임은 제시 AWS 아마존 클라우드 CEO가 맡고요. 베이조스는 아마존 이사회 의사직을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베이조스는 직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올 3분기에 아마존 이사회 의장으로 자리를 바꾸게 됐고, 제시가 새 CEO가 될 것이란 소식을 전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이사회 의장으로서 새 제품과 초기 방향 설정에 에너지를 쏟아부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유로존 소방수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후보로 떠올랐네요. 드라기 전 총재는요, 2011년부터 8년간 EU의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ECB 사령탑을 지낸 금융경제통입니다. 2012년 이탈리아와 스페인, 그리스 등 디폴트 채무 불이행으로 위기에 빠진 유로존을 구해내며 슈퍼마리오라는 별칭을 얻었죠. 당시 유럽 채권 매입을 꺼리던 투자가들의 유로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돼 있다. 나를 밀어달라! 라고 호소하며 금융시장의 불안을 가라앉힌 연설은 지금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경제가 어려운 만큼 경제를 회복시킨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리더로서 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서울경제입니다. 박한신 기자인데요. 디바이스 공급자 자처하는 기아,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길 넓힌다. 되네요. 예, 애플에 그냥 납품을 하겠다는 얘긴데요. 애플과 현대차 그룹의 협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저마진으로 아이폰을 생산하는 폭스콘처럼, 여러분 폭스콘 모르시죠? 아이폰만 알고 애플. 그런 것처럼 기아도 사람들이 모르고 애플카만 알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종속적 협력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인데요. 현대차 그룹 또한 이 부분에서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현대차가 아닌 기아를 중심으로 애플과의 협력설이 제기되는 이유기도 하는데요. 현대차가 아닌 기아를 중심에 놓고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체적으로 미래차 기술에 투자하고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는 현대차와 달리 기아는 최근 들어 디바이스 공급자를 자처하고 있어요. 송호선 기아차 사장이 목적 기반 모빌리티 PBB 기아의 주요 미래 먹거리라고 공언했을 정도입니다. PBB는 쇼핑, 음식, 게임, 유통 등 각 고객들의 목적에 맞게 생산된 차량 또는 이동 중에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즉 PBB를 유연하고 빠르게 제작해 각 고객들에게 공급한다는 게 기아의 전략인데요. 이 같은 모델에서는 애플과의 생산 협력에서 오는 리스크가 훨씬 줄어듭니다. 네, 또 애플카에 대한 내용이네요. 애플카 폭스콘 LGD 협력 모델 유력. 일각선 하청 전략 우려도 있는데요. 자체 브랜드가 없는 폭스콘과 달리요, 애플이 기아 공장에 전용 생산 라인을 만들어 애플카를 생산하고 현대차와 기아의 기존 브랜드는 유지하더라도 애플의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감안하면 하이엔드 자율주행 전기차 시장을 애플에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적용한 제네시스와 아이오닉 브랜드를 출시할 때 애플카가 시장에 등장하면 제네시스의 판매량이 잠식당하는 구축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네요. 정말 이제 전기차로 이렇게 개편되는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이 많아지는 경영진들, 지혜를 구합니다. 네, 오늘까지 또 잘 들으셨고요. 정말 유익한 시간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 똑똑해지고 계신가요? 경제를 알면 더 똑똑해지죠?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
알파균 띄고 경제 검색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하고 여러분들 많은 친구분들에게 소개시켜 주세요. 감사합니다.